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앞에 저희 이 크리스마스 트리 스튜디오에도 해놨거든요.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지만 마음만은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경제 얘기하고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역시나 전국의 대기질 좋지 못하겠고요. 하늘 표정은 흐리다가 낮부터 차츰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며칠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 좋지 못한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 특히 경기와 충북, 전북과 광주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반드시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크리스마스 당일인 내일 새벽까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1cm 내외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한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이 퇴근길 무렵 급격히 추워지는 만큼 오늘 옷차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올 겨울은 유독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어려운 이웃들이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힘쓰는 단체들이 여럿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단체. 저희도 여기 이제 12월이 되면 이 사랑의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바로 그 단체입니다. 오늘 사랑의 열매 손세은 미디어 홍보팀장과 함께 가슴 따뜻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열매 미디어 홍보팀장 손세은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로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아서 올해는 목표액을 지난해보다도 한 18%가량 낮췄다고 들었습니다. 3,500억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까지 나눔 온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기업과 그리고 기업들의 참여 속에서 나눔 온도는 현재 6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부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나눔 온도가 33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개인 기부가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이 사랑의 온도 온도탑의 나눔 온도가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으면 안 되겠죠. 여전히 이 얼굴 없는 천사분들이 많은 기부를 해주시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얼굴 없는 기부 천사들이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9일에는 강원도의 한 어르신께서 사랑의 열매 사무실 근처를 서성이시면서 기부금이 든 종이 가방을 내려두고 한급히 달아나셨는데요.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1,200장인 6천만 원이 신문에 쌓여 있었고요. 홀몸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써달라는 편지 한 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기부라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편견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크게 나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큰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이웃들도 많다고 들었고요. 네, 매해 농사의 수확금을 기부하시는 농민 부부가 계십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민 부부가 기부를 하셨는데요. 각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50년간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진짜로 사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훌륭한 기부자를 만날 때마다 많이 배우고 있고요.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는 데 많은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나눔을 저렇게 스스로 실천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저희까지 같이 훈훈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열심히 모은 이 기부금들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난해 사랑의 열매 저희 행복한 아침 출연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부금을 통해서 4대 나눔 목표를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나눔 4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리고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국민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4대 나눔 목표를 129%나 높게 달성하고 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4대 나눔 목표가 한 해 동안 잘 지켜졌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우리가 나눈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우선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랑의 열매는 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눔과 기부의 뜻이 있는 분들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그리고 전문 사회복지 기관들을 연결하는 나눔 플랫폼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500억 원의 기부금으로 전국에 있는 3만 개 사회복지 기관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난해 파트너 기관과 함께 진행했던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 자신이 있으신데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가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 강화였습니다. 이게 잘 지켜졌는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활동이 한창이라는 이곳.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상가부터 골목까지 샅샅이 살피는 모습이 마치 수사에 나선 듯한 모습입니다. 설마 잘못 찾아온 걸까요? 형사세요? 아니요. 저희는 발굴단인데요. 발굴단요? 네, 저희는 발굴단입니다. 저희는 지역사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겪고 계신 분들을 직접 찾아서 발굴하는 발굴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른바 고독사 예방 발굴단 신한결 그리고 이유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관계가 단절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찾는 것이 발굴단의 임무. 고독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만 요새 자연스럽게 들이시고 혹시 이거 한 번 더 사용하시고 더 필요하다 하시면 여기 복지관에 꼭 연락하시라고. 네, 그러면 저희 이거 한 번 더 드리거든요. 테스트된 게 있을까? 테스트된 거 한 5개 있어요. 5개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쿠폰을 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이분이 집 밖에서 나왔구나. 집 밖에서 나오셔서 저희가 약국도 있거든요. 약국도 가서 쓰셨네. 그러면 이제 약국에 가서 이분이 뭐 사셨어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모니터링도 하면서 저희한테 발굴도 되는 이런 용도로 이제 쿠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등록된 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그 사용 여부로 사회적 고립 가구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쿠폰 제공을 위해서 꼭 들른다는 이곳. 여기는 90원이다 보니까 이제 침대 하나에 이렇게 보통 이런 얼마 전 실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찾은 곳 바로 여기 고시원입니다. 이 정도면은 소모품 좀 이렇게 작게 소분해가지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불을 드려도 보관할 데가 없으시겠네. 지원을 위해 주거 환경에 대한 조사도 꼼꼼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요. 1인 거주가 많은 고시원은 고립 위험도도 높답니다. 저희가 조금 고시원을 더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하려고 조금 관심을 많이 뒀고 월세가 여러 번 체납이 되시고 막 보증금이 까이고다 하면 결국 오시는 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 가구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의 시작 아닐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취약계층이 더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사랑의 열매에서 많이 찾아주셨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랑 열매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계신 1인 가구 이웃들을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찾아내서 그분들의 의료적인 부분 그리고 생계적인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립된 1인 가구 이웃들은 단절과 소외로 여러 가지 고통이 좀 크신 상황인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되셔서 저희도 더 큰 보람과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눔 목표 두 번째입니다. 돌봄 네트워크 강화. 이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학대 피해 쉼터 지원 등을 통해서 질병이나 의료적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으로 대신해 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지셨는데요. 특별한 상황으로 가족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돌봄을 대신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저희가 돌봄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돌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애써주셨고 세 번째 나눔 목표 빈곤의 대물림 완화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18세가 되어서 고아원이라 불리는 보육원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또 교육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부모 여성 등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여성들께도 필요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취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게 지원을 드렸고요. 조손가정 아동, 이주민 자녀 등에게 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이웃들을 좀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네,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을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나눔 목표가 새로운 사회 문제 대응은 지속 가능한 나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 굉장히 저는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나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곳.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들을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네, 골반을 앞으로 내미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운동 중인 것 같은데요? 나눔 문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지금 두 분은 뭐 하시는 분들이신데? 여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화상 운동 교육 가르쳐주는 팀입니다. 아이들 화상 교육이요? 네. 공익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이들. 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활동에 도움을 받는다고요.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아이들과 어른을 위해 쉽고 재미있는 운동 컨텐츠를 만든다는데요. 모두가 아는 아랍에서죠. 특히 애들이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딱딱하고 뭐 하기 싫은 운동이 아니라 좀 더 재미있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던 기존의 복지 활동이 아닌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기부금 활용. 그 이유는요? 기초적인 생계 지원이나 다른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 위주로 이제 좀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회 변화가 매우 빨라지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영리 스타트업이나 뭐 사회성과 보상 사업과 같은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빠른 시대인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귀 기울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바로 비영리 단체들의 공익 활동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비누가 들어있는 패키지 자체가 잡지처럼 돼 있어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비누는 매일 비누를 쓸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길 바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비영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길 바라는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나눔 문화입니다. 도움을 줄 때도 이제는 코로나19 같은 사회적인 현상, 이런 현실에 맞게 도움의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펼치고 계셨어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재난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요번에 이제 기부금이 들어오면 이런 코로나19 재난 수준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도 많이 활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양한 기부 참여 방법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이 돼 있죠. 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맞는 언택트 기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쉽고 편한 기부 방식을 위해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각종 페이를 통한 간편 결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QR코드로 기부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서울의 경우 지하철 역사와 그리고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QR코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QR코드를 통해서 보시면 화면 보시다시피 기부하는 방법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해는 QR코드를 통해서 또 나눔의 따뜻한 손길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QR코드가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ARS 전화죠. 060-700-1212를 통해서 기부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 기부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샵 9004 다시 말씀드릴게요. 샵 9004번을 통해서 또 기부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금전적인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네. 간접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천의 한 전통시장. 시장에서도 기부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나섰습니다. 혹시 시장 안에서도 기부를 하는 곳이 있다는데 아세요? 네. 여기에요, 바로. 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가득한 이곳. 여기서 어떻게 기부를 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물건도 사고 기부도 하는 거예요. 저기 적혀 있잖아요. 물건을 사면 기부가 된다는 것을 인증한다는 증표. 사랑의 열매에 정기 기부를 하는 착한 가게 인증서인데요.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장이 물건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손님들은 물건 구매를 통해 자연스럽게 간접적인 기부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 기분 좋다고. 내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대로 물건을 사고 조금씩 기부가 된다니까. 그게 기분 좋은 거 아닌가? 그래도 맛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맛도 있어요, 이 집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에도 정기 나눔에 동참하는 가게만 무려 33곳에 이른다는데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여러분 좋으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시네요. 예. 많이 하지 못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기부의 시작은 많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작은 배려. 그 마음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월 최소 3만 원 이상 또 매출의 일정액을 또 기부하는 온정을 나누는 가게들을 착한 가게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우신데요.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사랑열매 정기 기부를 해주시는 전국의 착한 가게 들이 3만 곳이나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열매 착한 가게를 이용하시는 것도 간접 기부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 밖에도 수익의 일부분을 기부하는 공익 연계 마케팅으로 나눔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공산품이나 식당, 학원, 또 약국 등에서요. 이 사랑의 열매 로고를 발견하신다면 착한 소비를 통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내년 2021년 1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나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손세은 미디어 홍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경제 얘기, 세상 사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제 얘기를 할지 영상으로 확인하죠.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 속에 헬스클럽 관장들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시행된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문을 닫게 되자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우리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2.5단계에서 PC방이나 식당, 카페, 목욕탕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실내 체육시설만 문을 닫는 건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로 인해서 다 그만둔 상태이고요. 그러고 작년 대비했을 때 40%가량 매출은 다 줄어있는, 답이 없고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2.5단계에서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삭발식과 집회 그리고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업주들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상의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정부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무려 13만 곳이 문을 닫았고요. 또 46만 곳이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 또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런데 즐겁지 않은 이 연말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나 감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체육시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우리가 보통 이제 헬스클럽이라고 불리는 곳들인데요.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하고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집합 금지를 지금 이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시설 투자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집합 금지가 되게 되면서 거의 한계 마지막 국면에 뭐 닫아들었다 이렇게 이제 관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크리스마스 시즌 중에 지금 올해가 가장 조용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영업이 중지 상태나 다름이 없거든요. 제 친구 중에 그 아놀드 홍이라고 하는 헬스 트레이너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며칠 동안 아예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언제 다시 이 문을 열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뭐 여러 상황이 그래도 9시까지는 좀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저도 좀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동네에 있는 태권도장도 그렇고요. 저 다니던 검도장도 그렇고 아예 지금 뭐 문을 못 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들 너무 고통스러워서 크리스마스 선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선물로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리에 나가보면 뭐 문 닫은 가게들 즐비해요. 여름 가게가 있나 싶으면 또 들어가 보면 또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데 혹시 최근에 신촌 가보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물론 방학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 전혀 없었고요. 특별히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밑에 편의점이 중간중간 이동 수업할 때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굉장히 학생들이 바글바글해서 사실 24시간 365일이 대목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편의점들이 지금 거의 다 폐업 상태고요. 실제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점심 먹지 않죠. 이동 수업도 없죠. 다 집에 있죠. 그렇다 보니 사실상 완전히 폐업을 하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들도 많아서 다들 시름이 깊구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폐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건데요. 요즘 이 자영업자, 이 소상공인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폐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게라고 하면 문만 열어도 드는 고정비가 있어요. 일단 월세 있죠.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고 뭐 전기료, 수도세 같은 통신비 같은 것들이 그냥 나가게 되는데 지금 장사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야 폐업하는 게 뭐 더 유리한 거 아니냐 하고 실질적으로 폐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신용대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6월 말 기준 우리가 사업자 대출, 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755조 원. 755조 원을 넘었습니다. 작년 대비 10% 넘게 이제 증가를 한 건데 6월 말 기준이고요. 이후 상황도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개인 사업자, 이 사업자 대출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업자 대출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폐업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대출 이런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갚을 수도 없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폐업이라는 것도 버티다 하는 게 이제 폐업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폐업을 한 이후가 더 걱정인 게 실제 우리가 직장인들하고 다르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실업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떨까 걱정인데 더 큰 문제는 폐업을 하기 전까지 이걸 유지해 보기 위해서 냈던 또 대출이 있고 빚이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 상환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소상공인분들은 고용보험이 안 되잖아요. 네. 2025년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고용보험은 먼 얘기입니다. 네. 아니, 그야말로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는 네. 표현일 것 같은데 요식업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특히 네. 이 개인사, 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데요. 그 사연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네. 뜻밖의 덮쳤고 이때 많은 분들이 실직을 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의 1차 베이비 부모 1950년대 생들과 겹쳐요. 가장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거 외식 시장에 유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소상공인 규모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시장이 상당히 좀 경직돼 있어서 저분들이 다시 회사 셀러리맨으로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의 비중, 요식업의 비중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20, 30대들도 지금 많이 여기에 또 편입이 돼 있고 또 들어가니까 더 커졌죠.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버티고 버텨서 IMF 외환 위기까지 잘 극복을 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IMF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의 기업 중심의 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지방에서는 오히려 타격을 덜 받았었고요.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같은 거는 말 그대로 금융 타격입니다. 실물까지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실물 경제를 덮친 그런 경제 충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나 IMF도 견뎠고 2008년 말 금융위기도 견뎠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충격은 참 견뎌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배달이라든가 온라인 쪽에서는 일부 특수를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빠르게 또 사업 구조를 바꾼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네, 특히나 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다, 막막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길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실질 퇴직 연령이 지금 71세거든요. 그런데 이 71세가 될 동안에 상황이 좀 나아지는가? 보통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는 건 굉장히 보람이 있다, 아 즐겁다, 여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까지 겹친 상태에서 은퇴하신 이후에 직장 대신에 어떤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보람보다는 전적으로 생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생계가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네,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요. 차라리 이럴 거면 3단계로 격상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와서 코로나19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아이고. 제발 좀 살려달라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2.5단계 재시행 전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매출이 감소했다. 고객 반응이 정부 정책보다 훨씬 앞섰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빨리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아서 새롭게 새해를 좀 맞고 싶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3단계에 준하는 지금 2.5단계인데 그냥 2.5단계 이러지 말고 3단계로 탁 해서 강하게 규제를 한 다음에 좀 잡고 그다음에 다시 열면 어떻겠는가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큰 뭐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경제 심리가 무너지고 나아가서 3단계로 갈 경우에 제조 라인까지도 투자까지도 멈춰설까봐 현재로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것들을 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국회에서 임대료 멈춤법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그 법 자체는 아마 하나의 뭐 상징적인 거고요.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다만 이번에 이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됐을 때 임대료 지원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에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임대료가 포함이 되게 되는데 과연 임대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까는 계속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뭐 얼마 액수를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또 각각의 상점마다 그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당국이 직접 몇 개월치를 건물주에게 주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임대료의 뭐 50%, 70%를 깎아주고 뭐 건물주에게는 세액공제를 주고 아마 이런 세 가지 방식 정도에서 당국이 고민해서 임대료 지원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들 이렇게 어렵게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핫 이슈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금주 이슈 탑3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는요. 한파 녹이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사회적 거리도 두기도 가능하면서 기부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기부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기부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웃을 일이 많이 없었던 한 해였잖아요. 그래도 연말에 이렇게 뭐 기부 얘기, 뭐 사랑의 열매 나눔 얘기 이런 얘기 할 때 이제서야 좀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구나 싶은 좀 훈훈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흔히 이제 겨울 추위는 미담으로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훈훈해지는 것 같고 실제 선한 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면역 글로불린이 더 생겨나서 면역에도 좋거든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네. 이게 산타는 마음속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이제 마음에서 마음을 나누면서 그 온기가 전해지는 게 요즘 뭐 날씨도 추워지는데 훈훈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송에서 왜 연말만 되면 이런 얘기 하냐. 연말에라도 이런 얘기를 안 하면 1년 내내 이런 얘기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연말에라도 해야죠. 이렇게 따뜻한 이웃 돕기에 나선 기업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 국내 에너지 기업인데요. S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그 빈곤층들이 있죠. 난방유 지원을 합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 기부를 했는데 이 내용들 보면 보육원 청소년들한테는 장학금 지원하고요. 또 발달 장애 아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또 후원하는 등 아주 따뜻한 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취약계층을 돕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L 홈쇼핑에서 이번에 여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했는데요. 여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른바 상생 일자리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 구직자 및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에 직접 이 L쇼핑이 나선 건데 그 L홈쇼핑에서 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일정 교육을 수료를 하고 나면 홈쇼핑 파트너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를 해서 취업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1대1 맞춤 채용 상담을 해줄 뿐만 아니라 최적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 S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복을 제공을 하는데 뭐 교복과 비싼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무상으로 기증받은 교복을 다 이제 수선을 해가지고 새 제품 가격의 10%, 그러니까 90% 할인이 되는 거죠. 10%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복을 수거하고 세탁하고 수선 또 판매하는 이런 일들을 대부분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또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 이 노년층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교복을 저렴하게 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인 활동들이 요즘 다들 힘들어하는 이런 연말, 연시 이런 분위기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탑3 이번에 2위입니다. 2위는요. 페트병 분리배출 완전 정복입니다. 분리수거한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공장입니다. 페트병을 분쇄해 나일론을 비롯한 합성 섬유의 원료로 재가공합니다. 이 업체에선 매달 1,500톤의 폐 페트병을 재가공해 팔아왔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판매량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든 어디든 이제 발생되는 데가 또 막힐 거 아니에요. 나가는 가게 출구도 없을 뿐더러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2년 전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거부하며 발생한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국에 쌓인 18,000톤의 폐 페트병 중 10,000톤을 정부 비축분으로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재활용 전 과정에 대해서 현재 비공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하지만 수출길이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량은 뭐 굉장히 증가했죠. 네, 네. 예,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설거지 하루 이틀만 안 해도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다 되고 있고 사실상 일회용 그 사용도 저희도 많이 하게끔 되는데 이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가나 좀 걱정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의 상황들 생각해 보면 환경 얘기 안 할 수 없거든요. 이 쓰레기 특히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또 재배출을 잘 하느냐, 또 이 재배출을 한 이후에 어떻게 재활용을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최근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랑 게시판에 분리수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 공문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정부에서 관련해서 대책을 세웠다는 건데요. 내일인 25일부터 서울 지역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의 분리 배출을 의무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입니다. 네. 25일부터 이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이 분리배출이 의무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폐플라스틱하고 별도로 투명 플라스틱, 이 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때는 나누어서 이제 전용 수거함에 배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은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내년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이러면 뭐 색깔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서 한 번에 버렸었는데 앞으로는 투명 이 페트병하고 또 유색 페트병은 나누어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전용 배출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유색 페트병하고 페트 용기류는 기존의 플라스틱 그 버리듯이 버리시면 되고 말씀드리지만 투명 페트병은 따로 분리해서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쓰레기 내놓는 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미 이 투명 플라스틱 통을 따로 배출하라고 써 있기도 하고 거기에 그 장소가 따로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지금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도 준비하고 이미 저희도 집 안에 그 분리수거함이 따로따로 있는데 거기에 투명 건도 따로 해놨거든요.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페트병들이 다 뭐 재활용이 되는 건 또 아니고요.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페트병, 바로 이 투명 페트병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생수병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이 투명 페트병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색 페트병들이랑 섞여 있으면 나중에 분리 배출할 때 또다시 그 분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분류 작업을 하는데 모두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한 선별이 분리가 쉽지가 않으니까 다 소각 처리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 우리가 분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 정도밖에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요. 이걸 우리가 내놓을 때 분리 배출할 때 처음부터 잘 내놓으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이 경제적인 효과 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생산성도 높아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그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하기에 조금 어려운, 그전엔 또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투명 페트병이 따로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하고 섞이게 되니까 그냥 한꺼번에 뭉쳐서 소각장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페트병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투명 페트병이 부족한 상황이 돼서 오히려 수입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매년 2만 2천 톤씩 수입을 한답니다. 엄청난 쓰레기를 우리가 투입을 해서 그걸 또 사용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내일부터 이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를 해서 잘 이제 하게 되면 10만 톤 정도의 투명 페트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원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줄이고 오히려 자원도 재활용되고 환경과 또 자금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투명 페트병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배출하는 게 아니라 뭐 내용물 비우고 말리고 뭐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 뭐 저희 방송 때문에 상표 떼느라고 라벨 이미 제거해 놨는데 제일 먼저 내용물 다 비우시고요. 라벨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물로 좀 깨끗하게 씻은 후에 좀 잘 건조해서 배출을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걸 이제
밟아주거나 이렇게 찌그러뜨려가지고 배출을 해주시면 이걸 또 작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동을 줄여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찌그러뜨려서. 저는 막걸리병을 이제 따로 버려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저거 뚜껑 어떻게 해요? 뚜껑하고 고리 이런 거. 이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환경부에서 이제 지침을 내놨어요. 뚜껑은 같이 버리셔도 됩니다. 뭐 예컨대 이제 금속 재질이 있으면 좀 분리를 해주시면 좋은 건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이 버리셔도 되는 게 나중에 이걸 다 파쇄 작업을 하는데 그때 또 다시 이제 뚜껑 분리하는 작업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내놓을 때는 뚜껑과 페트병 함께 내놓으셔도 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내일부터 꼭 좀 지켜주시고요. 뭐 이미 지키고 계셨죠? 다음 얘기 가겠습니다. 네, 금주일시 탑3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요. 부모 확진에 혼자 남은 아동입니다. 열 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죠. 그렇죠. 초등학교 3 혼자 그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애기예요. 특별히 요새 아이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옛날 장금이가 했던 것처럼 뭐 쌀을 씻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남겨진다는 건 거의 유기 경험에 가깝고요. 사실상 이 아이들이 대부분 뭐 조리를 간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화기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혼자 남겨졌다는 이 공포심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사흘간 자가격리를 했다. 꼬마거든요. 이게 지난 11일에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4인 가족입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또 이 아이 이렇게 4명인데 이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아빠, 엄마, 오빠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서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뭐 음식을 챙겨준다든지 전화를 자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함께 돌봐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특히나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반응을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초등학생의 엄마는요. 밥을 따로 챙겨줬다고 해도 혼자 밥을 먹을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걱정을 하셨고요. 또 다른 엄마는 우리 애도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아직도 종종 밤에 무서워하고 그런다면서 낮에는 다른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었겠지만 밤에 늦은 밤에 홀로 남겨진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겪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 가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가격리는 원래 2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나흘 정도로 그쳤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시설에 있었던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어른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한 나흘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타 지역에 살고 계신 외할머니가 오셔서 아이를 지금 돌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방 한 집안에서 어떻게 또 자가격리인데 같이 계실 수 있나 그러는데 뭐 실내에서는 이제 각방을 쓴다든지 이 수칙은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혼자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다 큰 애가 군대 가도 걱정해요. 근데 하물며 10살짜리 아이를 혼자 두고 나흘 동안 아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13세 미만의 아이를 혼자 두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입니다. 상황이 이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혼자 둔 부모의 심정이라는 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요. 애초에 아이가 왜 혼자 있었냐. 그러니까 이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당국에서는 자가격리자들한테 이제 안심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집에 두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10살이지만 아주 당차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이제 요구대로 집에 있었던 것이죠. 안심 숙소라는 게 그 무슨 호텔, 관광 호텔 뭐 이런 데다가 집단적으로 해서 어디 지정해서 들어가고 이러는 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기업의 연수원이라든지 어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 자가격리 수칙을 지킬 수 있게끔 분리해서 이 자가격리자들을 수용하는 곳인데 이런 것들이 뭐 방역당국에서 제공이 됩니다만 또 이번 케이스처럼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님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보호해줘야 될 분들이 있는 분들은 그런 의견들을 다 모아서 물론 그 안에서는 자가격리 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뭐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런 사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케이스도 있고 뭐 경남 케이스 뭐 여러 가지인데 인터넷상에 보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 가족들 중에 일부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또 남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제주에서 이 아이를 누가 보호해줘야 되느냐.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서 보호자 찾느라고 한바탕 소통이 있었고 경남에서는 9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옆에서 간호를 했는데 뭐 마스크 착용 잘하고 수칙 다 지켰지만 아이가 이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확진해서 음성이 판정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에 어머니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확진자 아이들을 위한 돌봄 대책이 좀 더 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 또 학교라고 하는 분명한 책임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학교를 가지 않고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 부모님들 직장 다니고 아이들만 어쩔 수 없이 남겨져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책임은 또 부모들이 져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부모들의 책임일까? 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무엇보다 책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아이들이 식사 또 주거 또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이런 모든 권리들이 잘 지켜지는 이런 매뉴얼이 속히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뭐 끊임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재 수도권은 5인 이상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비대면 서비스가 더 빠르게 커지고 있죠. 네, 무인 점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이 다양한 기술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맛과 기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현장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주문한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가더니 덤으로 미소까지 선보이는 로봇. 절도 있는 동작으로 원두를 갈고 추출해 향긋한 커피를 내놓는 바리스타에 음식을 조리하는 셰프로 무한 변신. 심지어 이제는 배달에 도전한다는 로봇들. 맛있는 음식을 더 쉽고 편리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푸드테크.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국민 야식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치킨. 야식이 생각나는 시간이면 치킨집은 배달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주문을 감당하려면 바쁘게 뛰어다녀도 모자랄 시간에 고요한 주방 안. 심지어 단 한 명인 직원은 평온하기만 한데요. 치킨 튀기는 직원은 어디 있는 건가요? 저희 따로 직원은 없고요. 여기 로봇들이 이제 치킨을 튀기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문이 아무리 많아도 늘 한결같다는 직원의 정체는 바로 로봇? 염지된 닭을 통에 넣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반죽가루를 넣고 쉐키. 로봇 직원이 한 조각도 놓치지 않을 기세로 튀김옷을 꼼꼼하게 입혀줍니다. 골고루 반죽을 묻힌 닭은 튀김 전담 로봇에게 바통이 넘어가는데요. 달라붙지 않게 저어가며 튀겨내 기름까지 탈탈. 네, 로봇이 치킨을 조리하는 만큼 이제 항상 일정한 퀄리티의 치킨을 조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위생적인 측면이라든지 사람이 치킨을 튀기게 되면 아무래도 화상이라든지 유증기 같은 위험이 노출이 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이 조리함으로써 그런 면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이 신속 정확하게 튀겨내면 사람은 그저 포장만 거들 뿐입니다. 점심시간이면 인근 직장인들로 붐빈다는 대전의 한 짬뽕집.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는 이곳의 주 메뉴는 땀 쭉 빠지게 하는 얼큰함에 불맛을 더한 짬뽕입니다. 너도 나도 찾는 짬뽕에 바쁜 주방. 그런데 말입니다. 펄펄 끓는 짬뽕은 어디 가고 가스레인지는 불이 다 꺼져 있는데요. 파이어! 주방 제일 구석에서 존재감 과시하며 치솟는 직화의 향기. 점심시간 약 1시간 동안 평균 100그릇이 판매된다는 짬뽕. 웍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오토웍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웍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손목도 많이 아프고 이제 팔도 많이 아픈데 사람의 힘이 안 드니까 좋은 부분이고 짬뽕은 불맛이 생명인데 위에서도 쏘고 밑에서도 쏘아서 불맛이 더 좋아집니다. 재료만 손질하면 자동 조리기가 알아서 통을 돌리면서 아래서 솟은 불꽃이 웍을 달고 익히고 위에서는 직화로 불맛을 입힙니다.
사람은 한 번에 1인분만 가능하지만 한 번에 10인분 만들기도 거뜬하다네요. 힘세고 일 잘하는 똑똑한 조리기를 발명했다는 분을 찾아간 곳은 부산. 맛있는 냄새를 따라가 보니 짬뽕집에서 봤던 자동으로 움직이는 웍들이 줄지어 서서 각종 음식들을 맛깔나게 조리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주방의 자동화를 꿈꾸는 자동조리기구 발명왕 정국진 대표입니다. 개발된 제품도 다시 보자. 매일 테스트를 한다는 정국진 대표. 여기에서 직접 음식을 다 해보는 조리의 공간이에요. 우리가 음식이 많잖아요. 볶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삶는 것도 있을 것이고 찌개도 있을 것이고 기구가 좀 새로우니까 여기서 직접 해보는 곳이에요. 주방에서 잘 쓰일지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잠깐! 혹시 보셨나요? 뚝배기를 내려놓지 않아서 가스불이 켜집니다. 센서에 의해서 용기를 이렇게 놓기만 놓으면 자동으로 점화가 딱 되고요. 용기를 내려놓고 일일이 불을 껐다 켜는 수고를 한 방에 해결. 조리기의 기술을 접목해 대용량 조리도 쉽고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업소용 조리기를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 앞에서 이 웍질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노동이 엄청나요. 실질적으로 거의 이 숙련까지 하는데도 우리가 짧은 기간이 되는 게 아니고 단연간 몇 년씩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숙련을 해서 작업을 계속 한다는 게 지금 시대에는 좀 그렇게 안 맞아요. 시대가 바뀌면 주방도 달라져야 하기에 로봇이 요리하는 세상을 꿈꾼다는데요. 동작합니다. 최근 개발 중인 건 바로 이 가스레인지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적으로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로서 동작을 시키는 부분들을 기획적으로 이번에 출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화 버튼이 손 닿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발로 툭 밟으면 가스불이 켜지도록 보완됐습니다. 버튼에 의해서 강하게, 약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자분들이 쓰신다든지 아무나 누구 다루기 쉽도록 무조건 버튼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구현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정국진 대표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댄 직원들. 물 같은 경우는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직접 시도해 보면서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에 자동 볶음기 등등 특허와 실용 신안을 얻은 제품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리기가 아닌 화면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국진 대표. 어때요? 지금 이 구상하는 부분들에 기술적으로 우리 PCB에서 신호를 줘서 다시 맞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시죠? 최근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는 로봇 곡 분야. 키오스크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기계가 신호를 받아서 조리를 되는 것을 지금 구현하고 싶어서 그 시스템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달과 프랜차이즈 매장의 증가로 업소용 자동조리기 시장성도 커지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는 것인데요. 입력된 단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미래형 주방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주방 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고된 일이에요. 불을 가지고 그 주방 안에 온도도 상당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라는 개념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은 거기까지 발전시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대로 욕심이고 거기에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힘든 일을 도울 포도테크. 맛있는 기술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봐도 우리가 느끼지만 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생활의 편의 또 사용의 편의 네.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 발전하더라고요. 네. 예, 유용하게 쓰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사연을 가진 신청자들이 올린 사연을 토대로 해서 전문의가 직접 치료를 해주는 코너죠. 닥터가 간다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닥터가 간다는요. 이 닥터가 간다를 보자마자 무릎이 아픈 친언니가 생각이 났다는 여동생이 보내준 사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닥터가 간다 보겠습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네, MC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훈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근데요. 네. 사실 이렇게 이제 날씨가 요즘 이렇게 춥고 네. 겨울철이 다가오면요. 네. 관절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예요?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도 수축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모든 관절 안에 있는 관절액이 네. 윤활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을 훨씬 더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통증도 유발하지만 네. 우리 원장님 안경에 습기도 많이 찼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저희 닥터가 간다가 네. 또 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또 사례자분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영상을 보여줘. 안녕하세요. 닥터가 간다 보고 저희 언니 생각이 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 언니가 올해 71세이신데 거의 한 20년 동안 그 병원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다리가 상당히 많이 안 좋거든요. 70세가 넘으셨는데도 일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닥터가 간다 선생님, 저희 언니 좀 꼭 치료 좀 해주세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또 우리 동생분이 네. 우리 방송을 보고 나서 어머, 친언니가 진짜 무릎이 너무 아픈데 여기 보내면 딱이겠다 해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빨리 가서 우리 친언니 무릎을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닥터가 간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고! 출발! 가시죠. 네. 사람 계시려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디서 우리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아, 아까 영상에서 봤구나. 영상에서 봤습니다. 영상을 봤던 네. 분 맞죠? 네네. 우리 동생분. 네네. 그럼 언니분은 어디 계세요? 저희 언니 여기. 아, 안에 계세요? 네. 그러면 바로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까? 네, 저희 아유. 저희 네. 언니 형남순.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닥터가 간다 주인공 형남순 씨. 일단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동생분이요. 야, 자기 몸보다도 우리 언니 몸 그걸 더 신경 쓰시더라고. 예, 우리 동생이 또 이렇게 사연 보낸 거 알고 계셨어요? 동생이 네. 저보다 동생이지만 모든 면에서 다 가족을 잘 살펴요. 그럼 어렸을 때는 또 우리 언니가 동생 많이 예뻐했습니까? 저희가 6남매인데 아, 6남매요? 네, 6남매인데 저희가 이제 맞이고 네. 저희 동생을 5을 제가 다 데리고 살았어요. 10년을 넘게. 네네네. 네. 아,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가장 지금 불편한 데가 어디신가요? 이 무릎 양쪽이 네, 양쪽 많이 무릎. 아픈데 네. 오른쪽이 더 심해요. 오른쪽이 좀 더 아프고. 네, 많이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아픈 지 한 10년. 10년. 아이고. 정형외과도 네, 다녔고요. 네, 네. 또 제가 이제 한방병원을 네. 그러니까 거기서 침막 뜸도 물리 뜨고. 치료하고 이제 네. 그런 거 해주셔서 네. 잘 버티고. 버티다. 지금은 뭔가 통증이 좀 많이 심하시다, 그쵸? 네. 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위에만큼은 남달랐던 6남매의 맞이로 동생들을 잘 살폈던 형남순 씨. 결혼해 가정도 화목하게 꾸렸지만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조리사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조리사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 지도 벌써 20년째. 현재는 한방병원 내 구내식당에서 환자와 직원들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20년 경력의 성실한 조리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형남순 씨. 혼자 많은 양의 요리를 할 때면 힘도 들지만 그래도 늘 최선을 다합니다. 환자분이 많을 때는 한 30명 하고요. 적을 때는 한 10명, 한 2-3명 정도. 하지만 수시로 찾아오는 무릎 통증. 고령의 나이에 힘든 주방일까지 통증은 날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머니 무릎 많이 아프세요? 네, 많이 아파요. 여기서 이렇게 당겨갖고 여기까지. 여기 안쪽으로가 이렇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이 더 많이 아파요. 아픈 무릎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든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보여드릴까?
눈으로만 봐도 심각한 상태. 이런 상태로 일을 계속했다는 게 믿기 힘들 정도네요. 무릎을 한번 조금 만져봐도 될까요? 네. 무릎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부어 있는 상태고 만져보면 뜨끈뜨끈하게 약간 열감이 있습니다. 무릎도 약간 이렇게 O자형으로 휘어 있는 상태고 쭉 한번 굽혀볼까요? 굽혀보실까요? 네, 굽힐 때 통증이, 네, 통증이 좀 심하시고. 원장 선생님, 네네. 정말 궁금한데 네네. 지금 상태가 그러면 네. 어떤 상태일까요? 아마도 전형적인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이제 모든 우리 몸에 있는 뭐 뼈, 연골, 뭐 인대들은 다 소모품입니다. 또 특히나 이제 젊었을 때 힘든 일, 험한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들이 서서히 닳으면서 이제 뼈랑 뼈가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뼈에 변형이 생긴 병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또 어떤 치료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일상생활 하시거나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게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기는 하나 일단 정확한 것들은 병원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무릎도 다 나았다. 제일 또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 어려운 곳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싶습니다. 막 이거 만들어낸 가짜 마음 아니겠죠? 아니요, 저는 항상 낮은 곳에서 어려운 거 그걸 제일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합니다. 마음이 너무 고와요. 무조건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고맙습니다.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고맙고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주인공 형남순 씨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남편. 매일 저녁 이렇게 아내의 아픈 무릎에 온찜질을 해주며 미안한 마음을 달래는데요. 잘 맞춰봐. 당신 만져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내려갈 때를 너무 또 어렵게 내려가요. 뒤로 빠꾸로 해가지고 내려가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멀리서 쳐다보고 눈물도 좀 흘리기도 하고 내색은 안 하죠. 근데 옷 입을 때 다리 이렇게 들고 옷 좀 입어봤으면 좋겠어. 그게 안 되고 여기다 대고 땅에다 놓고 이렇게 걷어 올리면서 옷을 입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구부리고 좀 살다 하루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 시원해요?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주인공 형남순 씨의 진단이 시작되고 각종 검사를 통해 최상의 치료 방법을 찾아보는데 (10년) 넘게 지속된 증상, 고령의 나이. 과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아이고 저렇게 몸도 아프고 힘드신데 나보다 못한 이웃을 좀 돕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평소에도 봉사활동 참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해요. 아픈 무릎이 이번에 잘 치료돼서 나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닥터가 간다 출연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사연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릴게요. 올해는 정말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레임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설레임이 있을 테니 네. 그 아이들의 설레임은 키워주십시오. 네, 마음만큼은 따뜻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